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수업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도 핵심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시민혁명, 대의민주제, 보통선거제에 관한 용어들이 주로 언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숙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교과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11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나와 있는 헌법을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우리 정치와 법의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이니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쓰는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우리나라 정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민주주의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자, 교과서 1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민주주의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자, 민주주의란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면 알겠지만 선생님은 용어와 단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민중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국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시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 가지 단어는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일상적인 2학년 수준에서 이 세 가지 용어는 그렇게 의미 있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용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16페이지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생소한 사람이죠.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정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배하는 사람의 숫자에 우리가 지배해서 집중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군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건 귀족제라는 말을 쓰고 다수에 의한 지배는 민주제라는 정치 형태를 씁니다.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 참주제, 과두제, 또한 중우제라는 단어들은 이러한 정치 형태가 잘못 적용되거나 악용되었을 때 운영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시민이란 단어를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주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아테네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다음 단락 그러나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 유형은 고대 아테네의 또는 고대 아테네의 사람이와 고대 아테네의 시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됩니다. 고대 아테네 시민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 시민에 포함이 됩니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 시민이 되고 여성이나 노예, 외국인, 어린이들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은 소수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공업자들을 시민이라고 우리는 일컬고 있습니다. 노동자, 여성이 제한되겠지요.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시민의 개념이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으며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서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었음. 자, 왼쪽 그림에 보면 교과서 16페이지 그림에 보면 시민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 제일 앞부분에 보면 이 단락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의 유적들이 나와 있는데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의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공직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추첨제와 윤번제라는 게 나오는데 윤번제는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해 줘야 될 내용이 어, 이러한 추첨제와 윤번제를 통해서 공직을 선출하기 때문에 고대 아테네 시민의 민주주의의 특징은 다스리는 사람과 담는 사람이 일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에 보면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한다. 한자어죠. 치자, 다스리는 사람과 피치자, 다스리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초기에도 선생님이 강조하였지만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민예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한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조금 더 심화를 가면 어, 로마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약간의 변형이 되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나올 때 언급되는 내용인데 로마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시민에 포함시키는 비교점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두 번째는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근대 사회는 신혁명이라는 중요한 변화점을 통해서 시민의 혁명을 통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천부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시민혁명으로는 영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와 이 내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약간 세계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치와 법에서는 그렇게 연도라든지 연혁이라든지 그러한 세계사적인 접근은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용어라든지 의미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페이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죠. 두 번째 보면은 사상적 배경에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개념입니다. 천부라는 개념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근원, 출발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하게 권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나 국가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몽사상은 꿈에서 깨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낡은 제도의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시민들을 깨워야 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계약론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논술이나 여러 가지 시험 형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을 따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사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시민혁명의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 혁명들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는 권리청원, 권리장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미국은 독립선언서, 프랑스는 프랑스 인권선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교과서 1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세 줄에 정치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았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런 내용들이 윤리 시간에 언급이 되겠지만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하게 됩니다.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확립된 정치 형태는 대의민주제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7페이지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대의민주제라고 명이 되어 있는데,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우리 수준에서는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간접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직접민주주의겠죠.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둘 중에 어떤 것이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혁명에 가지고 있는 한계는 시민들의 범위가 고대 아테네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이나 노동자들에게는 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시민혁명을 그래서 여성과 노동자들이 모두 선거에 참여는 보통 선거의 원칙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시민혁명을 보통 선거와 연결시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대 구분을 할 때 고대, 근대, 현대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우리 정치와 법 교과에서는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시기를 우리는 근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정치와 법에서 일컫는 현대 사회는 1919년 독일의 이전의 형태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바로 중요한 보통선거의 시행이 중요한 특징으로 됩니다. 보통선거의 시행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현대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대의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에 아주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차티스트,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선거의 원칙은 무엇이냐?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선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선거는 일상적으로 이해할 때 여성들의 선거 참여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의 선거 참여가 확보된 게 일반적 흐름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된 이후에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이미 여성의 선거권 참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최근의 흐름은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 고3 지금 학생들 중에서 이미 4월 15일 날 투표를 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명이 고3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이번에 행사하였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현대민주주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루소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강조했던 직접민주주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 바로 밑에 세 가지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을 화면에 좀 더 크게 키워봤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직접민주적인 요소. 자, 현대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 가지 직접민주 요소는 제일 먼저 국민투표제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보러 결정하는 제도를 국민투표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소환제.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투표를 통해 파면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발안제.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이 들어가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는 우리나라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파면되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소환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치 형태에서 과거에 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파면된 우리 정치사에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들에 의해서 공직자가 파면되는 제도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이 아닌 주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제도들은 있습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주민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이 세 제도는 바로 지방자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주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에서는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였으나 여성 땡땡 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죠? 노예와 외국인 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대 시민혁명으로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자, 여기는 3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당연히 정답은 X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선생님, 모든 시민들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왜 저희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연령에 의한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령에 의한 제한을 제한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일정한 연령에 의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8세, 일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3 투표일 때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선거권의 한 형태인 어떤 출마에 관한 권리는 일정 부분 아직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대표자들은 25세, 대통령은 40세 이후에 사람들에게만 출마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계약설은 따로 시간을 할당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든지 중요한 시험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따로 잡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